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뭐 환율도 그렇고요, 금리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변수들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또 그 바닥에는 아마도 물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해봐야 될지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님과 함께 이 전편의 연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도 환율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도대체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될 것이냐. 아니 경제 위기 없이 1,400원대를 간 적 없잖아요. 근데 그 네네. 뒤로도 뭐 좀처럼 이 달러 강세 현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뭐 바꿔서 말하면 원화 약세. 뭐 이 상황을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먼저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의 매력을 높여준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금리를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올리게 되니까 예상보다 달러의 매력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달러가 강세겠죠.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 또 이렇게 해도 돼요. 미국만 금리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면 그 갭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달러 강세가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넌 US 국가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그럼 미국과의 금리 갭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올해 말에 미국이 예를 들어 4.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4.5까지 금리를 올리면 지금 2.5%거든요. 그럼 금통위가 2번 남아있는데 1%씩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그렇죠. 그럼 외환시장에서 결국에는 환율도 그렇고 모든 투자가 똑같습니다.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가 더 비싼 가격에 사주면 되거든요. 누가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이유는요, 이 자산이 미래에는 더 매력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가 0.75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연말에 예를 들어서 1%에서 1.5%까지 이 금리 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지금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봤을 때 연말엔 달러가 더 예뻐지겠네, 이 뜻인 거잖아요. 그럼 달러를 미리 사놔야죠. 네. 그래야 뒤에 나중에 이 수요가 많아졌을 때 뒤에서 이 달러를 사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걸 굳이 뭐 따진다면 선반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가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anyway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따라가주면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올렸을 때 성장이 탄탄한 나라가 있고 성장이 탄탄하지 않은 나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받는 충격이 다를 수 있죠. 똑같은 금리 인상을 해도. 네. 아니면 더 약하게 금리 인상을 해도 받는 충격이 다를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워낙 성장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성장이, 경기가 완전히 침체일로 있는 겁니다. 네. 미국 경제는 탄탄한데 금리 인상을 세게 했음에도 우리나라라든지 미국 이외 국가들의 경제는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성장세가 주춤해지잖아요. 그럼 외국 자본이 나가게 되죠. 그렇죠. 외국 자본이 나갈 때는 그 해당 국가에 있는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그 나라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버리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또 강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라는 게 금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성장도 영향을 주잖아요.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결국에는 미국하고의 갭을 줄여가지고 환율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이 끌어올린 금리가 성장을 흔들어 놓으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되려 금리를 더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만큼 금리를 세게 올리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게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겠죠. 일본은 아예 금리 인상을 못하죠. 네. 유로존 같은 경우는 뒤늦게야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영국이 있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성장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하고 영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파운드화가 약세로 가요. 그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성장이 둔화가 될 것 같잖아요. 성장이 둔화될 걸 우려해가지고 당국에서 뭘 해준 거냐면 정부에서 결국에는 감세 정책 같은 걸 써준 거지 않습니까? 법인세 인상을 멈추고. 네. 근데 이게 감세라든지 법인세 인상을 멈추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빨려 들어가야 될, 긴축이 돼야 될 돈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간접적인 의미에서는 유동성의 공급인 거죠. 네. 유동성에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돈을 뿌린 거잖아요. 그럼 통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팍 튀어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럼 되려 통화 가치가 무너지니까 재정 부양을 한다니까 오히려 되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영란은행이 금리를 더 올려서라도 방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영국이 트랩에 걸려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못 따라가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 또 하나는 미국보다 성장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만큼의 금리 인상의 충격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다른 국가들. 그럼 금리 차, 성장의 차,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현재는 달러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강세를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랐는데 미국도 힘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힘들죠. 네, 힘들겠죠. 달러 강세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달러 강세라는 건 뭐냐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달러 표시 부채가 많아요. 네. 달러를 사와가지고 달러를 팔고 그 현지 통화로 바꾼 다음에 그걸로 설비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걸 갚으라고 해요. 근데 환율이 뛰었어요. 달러가 강해졌어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를 사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달러 강세라고 쓰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힘들어진다라고 읽으면 돼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강달러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하면은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 같이 흔들려 버리죠. 금리도 올라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네. 강달러까지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성장에서는 정말 미국 같은 경우도 부담을 크게 느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면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그럼 강달러가 너무 무서우니까 힘드니까 약달러로 전환한다? 강달러면은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죠. 수입 물가를 낮추게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요인이 돼요. 만약 약달러라면 수입 물가를 올리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강달러를 갖다가 지금 확 뒤집어서 약달러로 바꿨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될까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네라는 생각이 되겠죠. 네. 수입 물가 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고? 그게 아니라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 이 두려움이 큰 상태에서 수입 물가마저 뛴대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두렵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기 전에는 지금 방향선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뱉어놓은 말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제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는 있겠죠.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또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은 이런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중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응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대응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감세 정책을 써가지고 성장을 부양해주는 정책을 썼죠. 일본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를 털어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셋 다 근본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고 있죠. 그럼 이제 미국은 금리를 저렇게 세게 올리는데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 차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중국은 되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건데 금리를 인상하자니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금리 인상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를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소비 성장이 멈춰져 있고요. 제조업 성장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 어떤 방법을 쓸까? 금리를 여기서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중국이 고민하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세 조정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선물한 증거금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오를 것이다. 위안화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베팅을 칠 때 증거금이 필요한데 얼마 전까지는 증거금이 필요 없다가 이제는 꽤 많은 증거금을 납부해. 20%는 납부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달러가 오를 거라는데 베팅하는 힘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외환 지준율 같은 걸 좀 인하했습니다. 뭐냐면 미국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면 달러 중에 일부를 그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결국에는 은행들이 8% 정도 맡겼다고 해볼게요. 100을 벌었으면 그 중에 8% 정도는 은행에 이제 그 중앙은행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외환 지급 준비금을. 근데 그걸 6%만 맡기면 된다. 네. 이러면 2%만큼은 이제 은행이 더 쓸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외국 외환 시장에 달러의 공급으로 흘러나올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방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당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상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결국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 조정 같은 것들, 정책적인 규제나 아직 전면적인 규제까지 나왔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향후에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15년도, 16년도에 했었던 그런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도 중국 당국이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환율을 좀 정리했다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저는 이제 금리가 현재 네.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제 물론 뭐 이제 전편에서 알아본 것처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는 연리 5%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뭐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장기금리 뭐 아니면 또는 뭐 시장금리 이런 것들이 꼭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장기금리도 같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았던 적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연초만 해도 장기금리는 떨어진다니까 이제 경기 불안하다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금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시장금리는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장기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장기금리를 한번 잠깐 보면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영향을 크게 받고요. 장기금리는 실물 경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단기금리는 뛰겠죠. 근데 올려버린 기준금리 때문에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중장기적인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결국에는 장기금리는 내려오겠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근데 만약에 실물 경제 둔화가 되면서 장기금리가 내릴 정도가 되면 우리의 이 너무나 세심하고 걱정 많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겠죠. 그러면 장기금리는 뭘 머금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는 단기금리가 올라갔을 때 실물 경기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 압력 이걸 첫 번째 머금고 있고 두 번째는 실물 경기 둔화가 일어나면 결국엔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압력 요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장기금리가 계속 눌리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사실상 장단기 금리 역전은 뭐냐면 중앙은행 너희들 실수하고 있어. 너희들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실상 냉소를 퍼붓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언제 나타났냐면 올해 6월달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달에 장기금리가 이제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3.5까지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 시장에서 뭘 읽었냐면 실물경기 침체 온다.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실물경기에 침체가 온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결국에는 금리는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연준이 이제 끝났다고. 내년 초면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 내가 알아. 내가 연준을 알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가 내려오는 게 있고 연준이 스트레스를 바꾸면서 굉장히 빠르게 인하하는 게 있고 그러면 장기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시면 장단기 금리, 장기 금리가 되려 단기 금리를 올리면서 내려가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죠. 약간은 중앙은행에 대해서 의구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너희들은 그래봤자 결국엔 아이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평가했던 것 중에는 올해 연말에 3.5까지 올리고 내년부터 이제 인하할 거야. 내년 초부터 인하할 걸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3%가 아니 3.5 이런 것도 아니죠 숫자가. 네. 지금 얼마를 바라보고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를 바라봅니다. 5%까지 더 하이어하게 올리고 for 더 길게 롱거 하이어 for 롱거가 되죠. 그러면 5%까지 올린 레벨에서 쭉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단기 금리를 올렸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이유는 너희들은 실물 경기 박살나면 바로 쭉 내릴 걸 이거였잖아요. 근데 실물 경기 일정 수준 박살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높은 금리를 한동안 유지할 거야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꽤 오래 유지한다고 하면서 장기 금리도 조금씩 들썩들썩하면서 반응하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장기 금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95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외환 시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국가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환율 방어를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환율 방어를 하거나 환율 방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들 그 나라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모두들 다 다른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반대로 가야죠. 누군가 나서서 달러를 팔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팔아요? 달러가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나서는 게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죠. 외환보유고에서 딱 슬그머니 들고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확 던지는 거죠. 그럼 헤지펀드들 점심 먹다가 대응이 늦을 거 아니에요. 네. 깜짝 놀라겠죠. 네. 이렇게 이제 환율 방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환율 방어하면 되겠네. 문제는 뭐냐면 환율 방어를 하려면 달러가 있어야죠. 네.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로 쏠 겁니다. 근데 그 외환보유고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1조 달러가 넘어요. 그럼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지하실에 캐시로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채권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뭐 미국 국채 같은 거를 그렇죠.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럼 10년짜리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저는 환율 방어를 할 때 10년짜리 국채를 던져서 환율 방어를 못 해요. 10년짜리 국채를 팔고 달러 현금을 받아 와가지고 여기서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엔 달러를 받아 와서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가 들어있었냐면 10년짜리 국채를 팔아야 되죠. 네. 미국은 정보 부채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국채를 팔고 네. 그런 다음에 외환 환율 방어에 들어가 버리면 일제히 환율 방어에 들어가면 미국 국채 금리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지면서 가격이 금리가 하늘로 뛰겠죠. 네. 지금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좀 가파르게 뛰고 있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뭐 이제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higher and longer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를 한 영향도 있겠지만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방어하는 과정에서 달러 현찰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일정 수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금리가 자꾸 튀니까 그게 또 다시 주식시장한테 와 이거 주식 괜찮겠어 이러면서 다시 또 주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네. 자꾸만 반복되는데 이 연준이 이런 것까지 원한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한 건 아니죠. 네네.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는 표현은 저도 이례적으로 봤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을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를 타겟팅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강남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오는 걸 보고 타겟팅하죠. 네.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모두들 다 흥청망청 소비를 하면 그럼 물가가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타겟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앙은행들이 결국에는 금리 타겟팅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건데요. 이게 뭐 꼭 죽이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결국에는 물가를 너무 세게 잡다 보면 이 물가라는 범인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한 지상 과제면 인질이 10명 있어요. 한 명도 안 다치면 좋은데 범인을 너무 잡다 보면 인질이 다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의로 인질을 다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네. 그건 아니죠. 인플레이션을 잡다 보니까 유탄이 튄 거죠.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격은 분명히 있는데 연준이 일부러 막 주가 폭락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은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장기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이 국채 시장, 채권 시장에도 분명히 타격을 줄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연준의 의도가 먹히면 먹힐수록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야라고 하면은 내년 초면 내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오랫동안 간다라면 10년 금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멍 때리지 못하고 쭉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두 가지 영향을 주겠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장기 금리하고의 차이가 보이겠죠. 네. 그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미국의 장기 금리는 모기지 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그렇죠. 모기지 금리가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럼 모기지 가격이 깨지게, 주택 가격이 깨지겠죠. 네. 파월이 얘기한 게 그거죠. 주택 가격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네. 그럼 주택 가격을 흔들어 놓으려면 모기지 금리를 올려야 되고 모기지 금리를 올리려면 장기 금리가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가 올라야 됩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려면 금리를 지금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올려놓은 금리를 꽤 오랜 기간 유지를 해줘야 장기 금리가 반응하면서 끌어올리게 되겠죠. 네. 그게 주택 시장을 흔들어 옵니다. 주택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로직 중에 하나지만 이게 이제 전체를 설명하는 건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기지 금리의 금리가 급등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이렇게 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네. 이런 금리 인상 상황에서 장기 금리, 시장 금리까지 오르는 현상, 이거 오래 지속되는 현상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좀 잠깐 일어나다 말까요? 어느 쪽입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 질문이 어떤 질문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데 너무 버릇이 없는 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선생님이 너무 잘해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버릇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많이 혼내줘야겠죠. 옛날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하쉬하게, 너무 좀 매섭게 대해요. 그걸 보면서 옆자리에 계셨던 선생님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니, 뭐 너무 좀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네.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 질문은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딱 시계를 보면서 날짜를 본 거죠. 오늘이 9월 28일이거든요. 11월 1일까지. 이렇게 얘기한다. 1번. 네. 2번. 12월 2일까지 1일까지입니다. 3번.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네. 4번. 정신 차릴 때까지입니다. 5번. 정신 차린 걸 제가 인정할 때까지입니다. 5번 중에 뭘까요? 오지선다요. 지금 5번 쪽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네. 날짜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이걸 이제 찍어 누른 다음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포인트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럼 고착화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유지되면 고착화가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갖고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는지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됐던 건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3월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9월 28일이면 1년 6개월이 좀 넘게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기침을 1년 반째 하고 있는 겁니다. 기침을 1년 반째 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이러면 폐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저 의학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 2달만 더 기침하면 고질병 됩니다. 이런 건 없죠. 네. 근데 다만 이건 확실하죠. 여기서 2달, 3달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고질병이 될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건 팩트죠. 그렇죠. 이것까진 맞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지금 이미 1.5년을 버린 겁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는 기침을 1년 반 동안 했어요. 그중에 실수는 뭐냐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하는 기침이야 라고 해서 6개월 이상은 버렸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테이퍼링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금리 인상을 세게 안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아직까지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럼 지금 물가가 8.3% 이렇잖아요. 목표인 2%까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갈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걸릴 것 같아 라고 하면 이미 1년 반을 했잖아요. 1년 반에 더하기 1년입니다. 2년 반 동안 기침하죠. 고질병이 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연준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서둘러?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예,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게 사실 물가 때문인데 물가가 막 튀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세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금리 올리고 한 5% 올리고 쭉 시간 좀 끌면 물가 잠재는 정말 성공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물가는? 일단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분명히 물가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공급 사이드에서는 지금 물가가 잡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도 보다 세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 자체를 잡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는 향후에 부양책을 많이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 잡는 거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내려오는 속도가 다소 느릴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맨 처음에 질문해 주셨던 게 러시아 얘기를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좀 빠르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 환율이 뛰고 이 정도까지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국제유가가 제 기억에는 50불 밑으로 내려오는 네.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서 질문에는 80불 밑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결국에는 그렇죠. 여전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그 네, 기준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보면, 네, 밑에서 맞아요. 바라보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이제 또 가스밸브 잠근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럼 이제 엑스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의 표현 중에는. 네. 그러니까 내려오는 속도를 갖다가 좀 더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 발목을 잡아버리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질병 될까 봐 무서워서 서둘러야 되는데 발목에다가 지금 모래주머니 하나 차고 가는 그 느낌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빠르게 이 국제공조 차원에서의 문제도 좀 우리가 좀 풀려나가는 걸 좀 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러다 다 죽어 이런 분들이 자꾸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캐시 우드 예. 이런 분들은 이대로 자꾸 파월이 금리 목표대로 진짜 다 올리게 되면 인플레를 걱정할 게 아니라 디플레가 온다니까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좀 합리적인 맞는 주장일까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70년대 그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볼커식이 강력한 처방을 하니까 이게 디플레를 불렀던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블라드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우리는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게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볼커식의 처방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단은 금융시장에는 좀 충격을 줄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경기 둔화에는 우려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일정 수준은 열어놓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에서도 G20 차원에서도 작년에 이미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것 때문에 13년도에 테이퍼링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방파제는 조금 쌓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피마 레퍼라고 해가지고 담보로 이제 달러를 갖다가 조달할 수 있는 루트를 채널을 좀 채워놨고요. 또 하나는 SDR을 사전에 보급을 좀 했었어요. 작년 8월달에. 여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6,500억 달러를 갖다가 IMF 회원국들한테 SDR을 배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건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본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풍부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충격은 견뎌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경기 침체가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보면서 은행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얕은 경기 침체 이런 가능성은 저는 열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극단적으로 다 끝났다. 세계 경제는 없다. 뭐 이런 뷰는 제 생각에 좀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오은영 부부장님 쓰신 책 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네. 저자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처럼 환율, 금리, 물가 이게 다 정신이 없는데 살아남으려면 어떤 걸 좀 이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까요? 저는 극단을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극단을 주의한다는 건 첫 번째는 이걸 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비관론이 있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 끝났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극단적인 비관론입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런 위기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는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는 건 다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단기 성장을 희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포장을 해서 말씀드리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비관론에 대해서 우리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극단적인 쏠림 역시 너무 극단적인 뭐랄까요? 과거의 패턴을 믿으면서 너무 이제 방만한 투자 이런 쪽에 대한 고민은 좀 약간 경계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밀리면 사라.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떨어지면 사면 된다. 사면 이긴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앙은행 말에 반대로 하면 돈 번다. 이런 거. 네. 중앙은행 겁줄 때 사면 돈 벌더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이상 동안 이어져 왔던 하나의 공식 같은 거잖아요. 바닥에서부터 먹으면 된다. 이런 거. 근데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돈을 편하게 뿌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로직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돈을 뿌릴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이제 인플레이션 간신히 잡았습니다. 결국엔. 근데 또 코로나 같은 거대한 외부 충격이 왔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처럼 그 많은 돈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젠 못 줄 겁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방송에서부터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고 얼마 전에 기억을 잊으셨냐고 이 얘기 할걸요. 네. 그러다 인플레 왔어요. 그거 얼마나 그렇죠. 힘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코로나 때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억이 40년 전의 기억입니다. 신화였죠. 네. 전설 속에 그런 괴물이 있다고만 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겁이 없을 수 있죠. 작년에 봤지 않습니까? 네. 무섭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못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닥에 가면 무조건 엄청난 돈을 뿌려서 끌어올릴 거야.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게 거기에 취해 있다라는 게 하나의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대로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매크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갖고 움직이시는 게 그래서 양극단을 주의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해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환율, 금리, 물가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변수들 종합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렇게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